자, 계속해서 교과서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EBS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좀 어려운 용어들을 좀 익숙하게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과서 110쪽입니다. 페이지 110쪽 펴주세요. 자, 귀족사회의 형성과 대외관계입니다. 우리는 고려를 귀족사회라고 부르고요. 또 고려는 대외 침입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세 가지 먼저 살펴볼게요. 세 가지 나오죠. 고려 전기에 마련된 통치제도의 내용을 말할 수 있다. 이 통치제도는 얘들아, 중앙행정제도가 있고요. 중앙에 있으면 어디도 있어야 돼? 지방도 있고요. 그리고 이 중앙과 지방에 군사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제도가 있고요. 이 교육을 하면 이제 관리 등용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영역에 있어서 고려의 제도를 살펴볼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얘들아, 중학교 수준에서 조금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단순히 암기를 해야 되는 영역이 많아. 예를 들면 중앙에 이런 기구가 있었어. 지방에는 이런 관리를 파견했어. 그러니까 그걸 외워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거 한 번 외워두면 진짜 고등학교 나중에 수능 볼 때까지 너네 편하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어렵고 난해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건 당연하다. 지금 해두면 나중에 고생 안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제도는 이렇게 5가지에 있어서 배울 거니까 조금 양이 있다 라는 거 마음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합니다. 고려를 귀족 중심 사회, 즉 귀족 사회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귀족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어. 조선시대에 비해서, 나중에 배우는 조선시대에 비해서 고려시대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족 중심 사회라고 부르는데 그 고려시대의 귀족들이 받았던 혜택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2가지 정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고려 전기 대외관계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요거는 우리 다음 3차 시대 가서 거란이 침입하고 여진이 침입했을 때 우리 고려가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준비하고 통치제도부터 한번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야기했죠. 통치제도 양이 꽤 된다. 그리고 외워야 할 단어들도 좀 있다. 열심히 옆에 공책 펴놓고 또 교과서에 표기해 가면서 조금 어려운 용어들 나오지만 잘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준비. 교과서 110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려 통치제도를 정비하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중앙정치제도입니다. 지방행정제도도 배울 건데 일단 중앙에는 누가 있어? 왕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표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중앙에 왕이 있고 관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중앙행정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얘들아 청와대 있고 국회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중앙에서 어떤 관직이 있고 그 관청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용어가 조금 어렵겠지. 오늘날에도 막 행정부, 막 국토부, 막 보건복지부 이런 부서들이 있잖아. 고려시대에도 그런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었어. 그 부서들의 이름을 외워야 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중앙정치는 성종 때 마련한 이성육부로 운영되었다. 아하, 우리 성종 배웠죠? 지난 시간에 12목을 설치하고 유교 통치 체제를 확립했던 그 성종이 이성육부도 완성했습니다. 이성육부로 운영되었다. 성이 2개 있고 부가 6개 있다라는 거지. 첫 번째 성, 최고 관서로서 무슨 성? 중서문화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서문화성의 장관, 그 중서문화성의 1등 그 사람을 문화시중이라고 했고 문화시중이 하는 일은 국정을 총괄하는 일이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2개의 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최고 관서로서 중서문화성이 있었고 그 중서문화성의 장관은 문화시중이었다 라는 내용 기억해 주세요. 2번째 성 갑니다. 2번째 성의 이름은 상서성이었다. 그리고 그 상서성 안에 부서가 6개 있는데 육부가 있었다. 육부의 이름 왼편 표에 등장합니다.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이 6개의 부서를 두고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였다.
지금 얘들아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두 개의 성이 나왔는데 그 두 개의 성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먼저 중서문화성은 국가 정치를 총책임지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아래 육부 6개의 부는 정책의 집행을 담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에서 어떤 내용을 땅땅땅 의논해서 결정해. 그러면 상서성에 그 내용을 전달하면 상서성 아래에 있는 육부가 그 전달된 내용을 듣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 그것을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리고 육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부서들이 몇 개 더 있었는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중추원이 있었는데 중추원에서는 군사 기밀을 다루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니까 이 중추원은 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부서였죠. 이 부서는 왕에게 직속되어 있는 부서였습니다. 중추원. 또 있습니다.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아하, 어사대는 이거 정치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비판하고 또 관리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렇게 감시하는 일을 했던 기관이었다 라는 내용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3사는 국가의 재정, 국가가 돈을 어떻게 쓸지 출입하고 납부하는 거, 이런 회계 업무를 맡아서 처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 기관 5개 배웠죠. 중서문화성 왼편에 표로 봅니다. 상서성, 중추원, 어사대, 3사 각각 기관들의 역할들 외워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기관의 이름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고 좀 어렵죠, 얘들아. 그래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중추원은 군사기밀, 왕명정말,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 관리비리 감찰, 3사는 국가재정, 회계 업무. 이렇게 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어.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이렇게 5개의 기관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2개만 더 보겠습니다. 한편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중요한 정책을 의논하는 기구로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다. 중추원에 있는 관리들이 있고 또 중서문화성에 있는 관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 관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리들 몇 명이 다시 모여. 왜냐면 중추원은 이제 왕에게 직속되어 있고 중서문화성은 이제 관리들만 이렇게 있으니까 중추원과 중서문화성의 관리들이 다시 모여서 진짜 중요한 일, 국가의 뭐 일반적인 정책 말고 진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다시 모여서 의논했던 기관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기관이어서 표에 보면 왕 바로 아래 옆에 핑크색으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옆에 날개 계속 보겠습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도병마사에 모여 국방문제를 협의하였고 도병마사는 국방문제, 병자가 들어가잖아. 그치? 병사와 관련된 일인 것 같다. 그러니까 국방문제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또 식목도감에 모여서는 국내 정치에 관한 각종 법률, 시행 규칙, 그러니까 식목도감은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의논했던 기관이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회의 기구의 존재는 고려의 정치가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잘 나타내 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려의 중앙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용어가 어렵다, 외워야 된다, 각각 기관의 역할과 기관이 하는 일 외워야 된다 라는 내용 이야기했고요. 내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는 요거 줄글 말고 옆에 나오는 요 표 있잖아, 얘들아. 이 표를 보고 내가 다 말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연습해봐. 중서문화성, 상서성, 중추원, 어사대, 3사 각각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도병마사, 식목도감,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관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으면 다 외운 거다. 그거까지 다 외우고 나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중앙정치 살펴봤으니까 어디 살펴봐야 돼? 그치, 이제는 지방행정을 살펴봐야겠다. 그치? 교과서 111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 호흡으로 가겠습니다. 집중력 잃지 말고 계속해서 집중해 볼게요. 자, 지방행정제도입니다. 아까는 중앙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지방을 과연 고려가 어떻게 다스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지방제도는 성종 때 11목이 설치된 이후 현종 때 그 골격이 완성되었다. 고려는 전국을 5도, 양계, 경기로 나누고 5도에는 안찰사,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5도와 그럼 선생님 경기는 누가 다스려요? 5도는 안찰사, 양계에는 병마사, 경기는 왕이 다스리죠. 왕. 5도와 양계에서 군사적 요충지에는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5도에는 군현을 설치하고 수령을 파견하였는데 그 중에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한 곳에는 목을 설치하였다. 양계는 북방의 침입을 막기 위한 행정군사구역으로서 외부의 침략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진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서경, 동경, 개경에 삼경이라고 하여 특별히 중시하였다. 이후에는 동경 대신 남경을 포함시켰다. 한편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는데 속현과 향부곡소와 같은 특수행정구역은 주현을 통하여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그러나 조세, 공물의 징수 등 지방의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호족 출신인 지방향리가 담당하였다. 선생님이 한번 그냥 쭉 읽었고요. 교과서에 줄글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이 표로서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자, 한번 마음을 차분히 하고 긴장하지 말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은 5도, 양계, 경기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경기는 빼고, 왜냐면 경기는 중앙이잖아, 그치? 중앙은 누가 다스려? 왕이 다스려. 자, 5도와 5개의 도와 양계로 이루어져 있다. 양계니까 2개인 거지, 2개. 2개의 계로 이루어져 있다. 5개의 도,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 교주도, 서해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5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양계, 북계, 동계 이렇게 2개의 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가 일반 행정구역이었는데 이 행정구역에는 뭐를 설치해? 누가 파견돼? 안찰사가 파견되었다. 안찰사, 관리의 이름입니다. 이 5도에 각 도에 서해도에 안찰사 1명, 교주도에 안찰사 1명,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에 각각 안찰사 1명씩 파견되었다. 그리고 양계는 여기는 군사행정구역, 외부의 침략의 가능성이 많은, 여기 봐봐, 북쪽에 여기 북계는 이쪽에 붙어 있고 동계는 이쪽에 침략 가능성이 있지. 이런 곳에는 병마사, 여기도 병자가 들어간다, 그치? 병마사라는 군사관리를 파견해서 이곳을 지키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주요 하부 조직이 있습니다. 양계 안에 주요 하부 조직이 있었고 5도 안에도 주요 하부 조직이 있었는데 5도 안에 물자가 풍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뭐를 설치해? 목을 설치했어. 또 그 5도 아래에 조금 작은 행정구역으로서 현을 설치했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이렇게 하잖아, 얘들아. 이렇게 도, 시, 동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도가 있으면 그 아래에 목도 있고 군도 있고 현도 있었다. 조금 작은 지방 행정구역이었다. 도 아래에 있었던 행정구역. 한편 양계에는 외부 침략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 뭐를 설치해? 진이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했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5도 양계 말고도 삼경이 있었죠. 삼경은 서경, 동경, 개경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동경 대신에 남경을 포함시켰다라는 내용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교과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알았지? 요거 정리된 내용 기억하면서 교과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 고려의 지방제도는 성종 때 12목이 설치된 이후에 현종 때 완성되었는데 고려는 전국을 5도 양계 경기로 나눴고 5도 양계 경기로 나누고
오도에는 5개의 도에는 5명의 안찰사, 양계 2개의 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했다. 아하. 오도와 양계에서 군사적 요충지에는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요 도호부는 여기 보면은 써있어. 안북도호부, 안변도호부, 안서도호부, 안남도호부. 이 오도와 양계에 모두 설치했던 것이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했던 것이 도호부였다. 그리고 오도에는 군과 현을 설치했다. 군과 현을 설치했다. 아까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목도 설치했다. 그 중에서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한 곳에는 목을 설치하였다. 양계에는 북방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행정구역으로서 외부의 침입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진을 설치하였다. 자, 눈 감고 한번 해보자. 오도에 설치했던 3가지. 목, 군, 현. 그리고 양계에 설치했던 거 하나. 진. 그리고 오도와 양계 모두의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했던 거 도호부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오도와 양계 말고 3개의 수도, 작은 서울을 두었는데 서경, 동경, 개경. 개경은 수도였고 이렇게 3경을 두어서 특별하게 중시하였다. 나중에 동경 대신 남경을 포함시켰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얘들아. 어려운 게 당연한데 이렇게 표로 딱 머릿속에 저장해놔. 그리고 이렇게 생소한 단어들 여러 번 반복해서 기억해. 알았지?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표로서 체계적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마저 읽겠습니다. 한편 지방관이 파견됐는데 이 지방관 내용도 되게 중요해. 그 오도에 파견된 지방관 이름 뭐였어? 오도에 파견된 거? 안찰사. 양계에 파견된 지방관은 누구였어? 병마사였지. 그리고 나서 이 각각의 목, 군, 현, 이 각각의 작은 행정구역에 파견된 지방관도 또 있었는데 그 지방관은 수령이었어, 수령. 근데 이 수령이 파견된 현, 주현이라고 하면 현인과 현, 쉽게 말하면 현. 수령이 파견된 현보다 지방관,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 작은 현이 더 많았대, 고려시대에는. 그리고 또한 향부곡소라는 특별행정구역도 있었는데 이런 속현과 향부곡소와 같은 행정구역에서는 지방관이 파견된 것이 아니라 주현, 즉 현의 통제를 받으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고 또 이 조그만한 현과 향부곡소에서도 공무를 징수해야 되지, 세금을 내야 되지. 그 일은 지방관이 아니라 그 지방에 원래 있던 향리가 담당하였다. 선생님, 지방관과 향리는 뭐가 다른가요? 지방관은 중앙에서 왕이 관리를 파견하는 거야. 너 저기 가서 저기 가서 세금을 걷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방에 있는 호족 출신인 향리는 원래 그 지역에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제 주현, 그 지방관이 파견된 현한테 이제 보고도 하고 주현에 있는 지방관이 이렇게 좀 해줘 라고 하면은 그걸 협조해서 도와주기도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차이가 있다 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제도 끝났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 오도 양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지방에는 그 지방관이 파견됐지만 파견되지 않은 특별행정구역 속현과 향부곡소도 있었고 그 속현과 향부곡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스렸다? 호족 출신인 향리가 다스렸다 라는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군사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군사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중앙에는 2군 6위. 2군은 궁궐, 6위는 수도인 개경과 국경지역을 방어했고요. 지방에는 일반 양민들로 구성된 주현군과 주진군이 있었는데 주현군은 5도, 양계에는 주진군이 다스렸다. 주현군은 지역의 수비와 국가의 공사에 동원되었고 교대로 양계나 국경을 지켰으며 주진군은 애초에 양계에 계속 주둔하면서 국방을 방어하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군사도 표로서 잘 정리해놔 얘들아. 중앙군이 있었고 지방군이 있었어. 중앙군은 누구? 2군 6위. 2군은 왕실을 지키는 거, 6위는 수도 지방을 지키는 거, 수도 지역을 지키는 거. 지방군에는 2개가 있었지. 오도를 지키는 주현군이 있었고 양계를 지키는 주진군이 있었어.
주현군은 지역의 수비와 국가의 공사 같은 데 동원되었고 가끔 양계에도 교대로 갔다. 그리고 주진군은 양계에만 주둔하면서 국방을 지켰다. 라는 내용, 군사제도까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 나오는 호족과 향리의 차이. 호족과 향리는 어떤 관계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이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려 초기만 해도 지방에서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던 호족은 고려의 통치 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중앙으로 진출하거나 중앙에 진출해서 고위 관리가 되거나 지방에 남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중앙으로 진출하여 고위 관료가 된 사람은 귀족으로 상승한 경우가 많았으며 한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은 향리가 되어 지방관을 도와서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지방관이 되지 않은 속현이나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의 업무는 향리가 맡아서 처리하였고 향리는 자신의 직책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며 대대로 이어서 자손에게 물려서 그 지방을 다스릴 수 있었으며 과거 시험을 통해 중앙관료로 출세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 그래서 탐구 문제 조금 어렵다. 호족과 향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호족 중에서 몇 명은 향리가 됐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몇 명은 중앙의 귀족이 되었고, 이 향리는 지방에서, 지방을 다스렸고, 귀족은 중앙에서 고위 관료로 성장했다. 지방에 있는 향리는 대대로 자손에게 자신의 직책을 물려줄 수 있었어. 그럼 그 자손은 과거 시험을 봐서, 과거제 우리 광종했지? 과거 시험을 봐서 중앙의 관리로서 또 나아갈 수 있었고 아니면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여전히 지방에서 지방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중앙, 지방, 그리고 군사제도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간단하게 고려의 교육제도 또 관리등용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